생일 선물은 삼겹살이에요,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죠? 사위가 저에게 준 건 마트에서 구매한 할인 삼겹살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대전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째예요. 처음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딸 은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길어야 5분이었죠.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저는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은지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집에 갈게.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건가 싶었죠. 은지도 이제 32이었어요. 결혼 정년기는 한참 지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죠. 마트에 가서 과일도 샀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마자 제 시선이 한 곳에 꽂혔어요. 은지 옆에 선 남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노란색이었죠. 염색을 한 거예요. 제 또래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보면 대부분 놀라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엄마, 소개할게. 우리 준호야.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라는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어요. 표정도 딱딱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뒤 차를 내왔어요. 준호는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준호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역업하고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죠.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사업도 크게 하고. 딸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라는 남자에게서 좋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준비해둔 갈비찜을 꺼냈죠. 은지는 좋아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시큰둥했습니다. 몇 점 집어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배불러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식사 중인데도요. 저는 참았어요. 은지 손전 생각해서였죠. 식사 후 은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 지금 장모집이야. 좀 이따 전화할게. 반말이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께 그렇게 말할 사람이라니. 걱정이 밀려왔죠. 저녁때가 되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고기 먹을래? 준호 오빠가 사겠대. 저는 거절했어요. 집에서 먹어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은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셋이서 근처 고깃집으로 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였습니다. 준호가 종업원을 불렀어요. 야, 물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여자 종업원이었어요. 20을 간 넘어 보이는 나이였죠. 그 아이한테 반말을 하다니. 종업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했죠. 은지는 태연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저만 불편했던 겁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준호는 말없이 구워서 먹었습니다. 은지한테만 고기를 집어줬죠. 저한테는 한 번도 권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고기를 구웠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죠. 집으로 돌아온 뒤였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준호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승낙해줘. 딸의 눈이 간절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라는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노란 머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랬죠. 좋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은지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믿어주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 행복해. 준호 오빠 있으면 행복하다고. 은지가 울먹였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엄마, 제발. 이번엔 내 편 좀 들어줘.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죠. 은지가 그렇게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 은지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후회 안 시킬게.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준호의 노란 머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종업원한테 던진 반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승낙해버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참아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맞았을까요? 챕터 2.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준호 쪽 사람들은 10명도 안 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부르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신혼살림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은지가 보내온 사진을 봤습니다. 깔끔해 보였죠. 저는 안심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까요? 은지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바빠서 연락 못했어.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어요.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신혼인데 남편과 시간을 보내느라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딸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죠. 그리고 왼쪽 눈 밑에 검푸른 멍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저는 얼른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떠다 줬죠. 은지야, 무슨 일이야? 얼굴에 그건 뭐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에 부딪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문에 부딪혀서 그런 멍이 생길 리 없었죠. 누가 때린 겁니다. 아마도 준호가. 은지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부탁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부탁일까요? 엄마,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천만 원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큰 돈을 갑자기 왜 필요한 걸까요? 은지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은지야,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뭐가 급한 거야? 다그쳤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묻지 마. 제발 그냥 빌려줘. 나 진짜 급해.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은지야,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야 엄마도. 엄마, 제발. 은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지야, 일어나. 왜 이러는 거야? 얼른 딸을 일으켰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엄마, 이번만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딸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은지야.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지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퇴직할 때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아껴 써야 할 돈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5천만 원 전액 출금하시는 거 맞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은데 혹시 확인하신 건? 괜찮아요. 제 딸 줄 돈이에요.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돈이 봉투에 담겨 나왔습니다. 묵직했어요. 5천만 원의 무게가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은지는 받아들더니 얼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갚을 거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왠지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은지야,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안 돼. 그리고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남편이 땀 흘려 모은 돈이 딸에게 넘어갔어요. 무슨 일에 쓰일지도 모른 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이유도 모른 채 준 것에 대해 뭐라고 했겠죠. 여보, 미안해. 나 혼자 결정해버렸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지 눈 밑에 멍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때린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5천만 원도 준호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승낙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제 마음도 그 어둠처럼 깊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은지는 괜찮을까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챕터 3. 5천만 원을 은지에게 준 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익십이었습니다. 돈을 받아간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거예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죠.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니 제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났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준호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도 아니고 준호가 혼자 왜 여기 온 걸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공손한 태도였어요. 이상했죠.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은지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지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혼자 왔습니다. 할 말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낼 수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죠. 거실 소파에 앉힌 뒤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찻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말을 꺼내지 않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대박 사업 기회가 왔어요. 사업 기회요. 저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건데요. 완전 대박이에요. 투자하시면 3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3배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남편이 늘 말했죠. 그래서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장모님, 저희한테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요?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 씨, 저한테 그런 돈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준비해 온 듯 바로 대답했죠. 장모님, 이 빌라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돼요. 제 집을 담보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태어냈어요. 장모님, 투자라고요. 나중에 3배로 돌려드린다니까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하다니. 이 빌라는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곳이었죠.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어요. 여기를 담보로 잡으면 혹시라도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잃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모님, 딸 생각은 안 하세요. 은지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은지를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은지가 뭔데요? 은지가 이 일 알아요. 물었습니다. 준호는 피식 웃었어요. 당연히 알죠. 은지도 저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은지가 정말 이런 걸 원할까요? 의심스러웠어요. 준호 씨, 집은 안 돼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5천만 원 받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또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돈 다 썼어요. 빚 갚는데. 빚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 빚을 갚는 데 쓰인 거예요. 은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아간 겁니다. 준호 씨, 빚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죠. 장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회예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쾅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3배로 불려준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죠. 만약 사업이 망하면요. 그럼 저는 집을 잃게 됩니다. 갈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은지야, 엄마야. 준호 씨가 다녀갔어. 전화 좀 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은지는 연락하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모습도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불안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준호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걸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해요. 남편이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었죠. 여기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돈 꺼내 쓸 수 있는 존재일 뿐일까요? 슬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죠.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챕터 4. 준호가 다녀간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딸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딸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아꼈으면 몇 년은 버틸 것 같았죠. 하지만 병원비라도 들면 금방 바닥날 겁니다. 불안했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64번째 생일이었죠. 예전 같으면 은지가 미리 연락을 했을 겁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올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생일을 잊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일 전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내용일까 싶어 얼른 확인했습니다. 엄마, 내일 준호 오빠랑 같이 갈게. 짧은 문자였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죠. 그냥 간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죠. 준호가 또 무슨 말을 꺼낼까 싶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은지가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도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생일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남편이 늘 말했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은지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죠. 준호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은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준호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걸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고기였어요. 마트 포장지에 쌓여 있었죠. 삼겹살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생일 선물이에요. 요새 고깃값 비싼데 이것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비웃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생일 선물을 이렇게 던지듯 주다니. 게다가 감지덕지 하라니요. 모욕적이었습니다. 포장지를 자세히 봤어요. 노란색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고기였죠.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떠리로 파는 그런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고마워요. 억지로 말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가 소파에 먼저 앉았습니다. 은지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마주보고 앉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1억 5천만 원 이야기였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준호 씨,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어머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달 안에 투자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이 무산돼요. 무산되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왜 제 집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준호 씨, 저는 그 사업에 관심 없어요. 제 집은 절대 담보로 못 잡아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은지야, 내가 어머니 좀 설득해봐. 준호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지야, 너도 이 얘기 찬성하는 거야?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죽는다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집을 담보로 잡으면 우리가 다 망하는 거야. 다그쳤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나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5천만 원 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 돈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지금 우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냐고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지는 계속 울고 있었죠. 나가주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일이요. 그래서 할인 고기라도 사온 거잖아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뭘 해주지 않았다니요. 5천만 원을 준 것도 모자란 거예요. 은지야, 가자. 준호가 은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줘. 제발.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나가는 걸 지켜봤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고요해졌어요.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삼겹살을 봤어요. 노란 할인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죠. 64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할인 코너에서 산 고기 한 팩. 던지듯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국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준호도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 생일이에요. 딸한테 욕먹고 협박당한 날이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을 넣으려고요. 노란 스티커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감지덕지하라는 준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존재였죠. ATM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협박하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존중도 없었어요.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죠. 있는 건 요구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요구.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언젠가 집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딸 부부가 계속 압박할 게 뻔했죠. 결심이 섰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해요. 멀리, 아주 멀리요. 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챕터 5.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감지덕지 하라던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인 삼겹살이 그대로 있었어요. 노란 스티커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결국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죠.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딸 부부한테 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참지 못했겠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또 젖었죠. 이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딸 부부는 계속 압박할 겁니다. 1억 5천만 원을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 돈을 줘도 또 다른 핑계를 대겠죠. 끝이 없을 겁니다. 집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빌라는 제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거실 저 모퉁이에서 은지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주방에선 남편이 라면을 끓여줬어요. 침실 창가에서 함께 석양을 봤죠. 이 모든 걸 잃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언젠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침이 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떠나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 딸 부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서울 근처는 안 됩니다. 은지가 찾아낼 테니까요. 멀리 가야 했어요. 아주 먼 곳으로요.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미경이가 있었어요. 강릉에 산다고 했죠. 몇 년 전 통화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산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이 번호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망설여졌습니다. 괜찮아. 미경이는 날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이 목소리였어요. 반가웠습니다. 미경아, 나야. 정희. 어머, 정희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따뜻한 목소리였죠. 눈물이 났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경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지 결혼 이야기, 5천만 원 준 것, 1억 5천만 원 요구받은 것, 생일날 있었던 일까지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에, 정희야. 그런 일이.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나 이곳 떠나려고. 딸 부부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미경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강릉 오지 그래. 여기 바닷가 조용해. 작은 원룸 하나 구해줄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언제쯤 올 거야? 빨리 갈게. 일주일 안에. 통화를 끊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강릉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라를 급매로 내놓고 싶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의아해했죠. 급매요. 왜요? 시세보다 싸게 나가는데. 괜찮아요. 빨리 팔고 싶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알겠다고 했어요. 사진을 찍으러 오겠다고 했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곳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딸 부부한테 시달릴 테니까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첩도 챙겼죠.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은지 어릴 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죠. 지금의 은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은지야,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다고 했죠. 계약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싼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빨리 팔아야 했습니다. 승낙했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열흘 뒤 받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이사를 마쳐야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경이한테 연락했어요.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조용하다고 했죠. 감사했어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뒤였죠. 그날까지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은지한테 알려야 할까요? 제가 떠난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렸어요. 알리지 않기로요. 은지가 알면 막을 겁니다. 아니, 준호가 막겠죠. 집을 팔면 안 된다고 우길 거예요. 자기들이 써야 할 돈이라고 우길지도 몰라요. 조용히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그게 제 선택이었죠.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딸을 떠나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제가 무너질 거예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강릉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어요. 챕터 6.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 안 곳곳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박스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으니까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결혼 10주년 때 건네준 거였죠.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펼쳐서 읽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행복했소. 앞으로도 쭉 함께 늙어갑시다. 짧은 글귀였습니다. 남편답게 꾸밈 없는 문장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집 팔아야 해. 나 혼자선 지킬 수가 없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받아온 시계였어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 있었죠. 시계를 내리니 벽에 네모난 자국이 남았습니다. 먼지가 안 묻은 깨끗한 부분이었어요. 그 자국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지 방도 정리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죠. 오래된 교과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였어요.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낙서가 가득했죠. 친구 이름도 적혀 있었고 만화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은지야, 넌 언제부터 변한 걸까?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순수했던 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옷장을 열었어요. 은지 교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죠. 꺼내서 안아봤어요. 은지 냄새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옷 냄새뿐이었죠. 안녕, 은지야. 교복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 풍경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떠나니까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지한테서 연락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딸은 제가 뭘 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씁쓸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죽어도 모를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빈집에 누웠어요. 짐은 다 쌌습니다. 이불과 베개만 남겨뒀죠. 내일 아침 이것도 챙겨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천장도 마지막이에요. 눈을 감으면 지난 30년이 스쳐갔습니다. 은지가 태어나던 날, 남편과 처음 이사 온 날, 명절마다 차례 지내던 모습들이요. 안녕 모두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알람 소리에 깼어요. 6시였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8시에 온다고 했죠. 서둘러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거였죠.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기운이 필요했으니까요. 7시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은지일까요? 화면을 봤어요.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안도했죠. 네, 여보세요. 사장님,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뒤 도착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은지한테 연락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맞을까요? 고민이 됐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말하면 막힐 게 뻔했어요. 대신 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내지 말고 오후쯤 보내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강릉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문자를 작성했어요. 은지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기로 했어. 각자 인생을 살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전송되도록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였어요. 문을 열어줬죠.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네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죠. 30년을 산 집치고는요. 대부분 버렸으니까요. 빨리 실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나르고 가구를 옮겼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트럭에 짐이 다 실렸어요. 출발할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이 출발했죠. 저도 택시를 불렀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버스를 타러 가야 했어요.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30년의 흔적이 사라졌죠. 이젠 그냥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안녕. 작게 인사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는 부동산에 맡기기로 했죠. 새 주인이 잔금을 치르면 전달될 겁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터미널이요.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빌라가 점점 멀어졌죠. 살던 동네가 사라졌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어요. 혹시 은지가 갑자기 나타나진 않을까요? 전화가 오진 않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은지는 오지 않았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강릉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10시였죠. 30분 후였어요.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이었죠. 저처럼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지한테 온 연락은 없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딸은 제가 떠나는지도 모를 겁니다. 미안해, 은지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아냈죠.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섰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사라졌죠. 안녕, 대전. 작게 말했습니다. 이젠 새로운 삶이에요. 강릉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죠.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봐야 해요. 과거는 이제 끝났으니까요.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푸른 산이었어요. 아름다웠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챕터 7.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죠. 그러다 다시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1시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짠 냄새였어요. 대전에선 맡을 수 없던 냄새였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금방 받았습니다. 정희야,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어디야? 내가 마중 갈게. 고마웠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어요. 10분쯤 기다리니 미경이가 왔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죠. 미경이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정희야. 미경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죠. 미경아, 고마워. 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미경이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죠.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죠. 어때? 마음에 들어? 미경이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진심이었어요.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짐을 들여놨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미경이가 도와줬어요. 박스를 풀고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예약해둔 문자가 곧 은지한테 전송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아,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밖으로 나왔어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걸렸을까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2시였습니다. 문자가 전송됐을 거예요. 은지가 읽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저는 그냥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곧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이게 반복됐습니다. 은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전화 좀 받아. 또 왔습니다. 엄마, 장난 아니지. 진짜야. 또 왔어요. 엄마, 제발. 어디 있어? 집에 가봤는데 문이 안 열려. 집에 갔나 봅니다. 텅 빈 집을 봤겠죠.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떠났으니까요. 더 이상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를 봤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반복됐습니다. 끝없이요. 1시간쯤 바다를 보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경이는 가고 없었습니다. 메모가 있었죠. 정희야,
정리 다 끝났어. 저녁에 다시 올게. 힘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은지한테서 20통 넘게 전화가 왔더군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지 않았어요. 그냥 지웠습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들어가서 말했죠. 번호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새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은지는 저한테 연락할 수 없어요. 번호를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상쾌했습니다. 박스를 정리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사진첩도 꺼냈죠. 남편과 찍은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잘한 거 맞지?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했을 겁니다. 딸 부부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했겠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경이가 왔어요. 음식을 들고요. 정희야, 밥 먹자. 내가 해왔어. 고마웠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맛있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친구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미경이는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죠.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달빛이 비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삶이죠. 딸 부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한 소리였죠. 자장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요. 붉은 태양이었죠. 장관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파도가 와서 지워갔죠. 또 걸었어요. 또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반복됐어요.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파도가 지워간 발자국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새 발자국을 찍으면 돼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요. 바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상쾌했습니다. 64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제 차례예요.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바다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 펼쳐진 삶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가 대답하듯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어요. 행복했습니다. 문득 은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은지야, 잘 살아.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게.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진짜 작별이었죠. 오후에 미경이가 또 왔습니다. 동네를 구경시켜준다고 했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조용했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미경아, 여기 정말 좋다. 그치? 나도 여기 와서 편해졌어.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녁에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밤이 되어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수많은 별이었죠. 대전에선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나만을 위한 시작.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찾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죠. 괜찮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마음이 평온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됐어요. 제가 만들어가는 하루니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루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잠이 왔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죠.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첫날 밤이었습니다.